오늘부터 아침 밥상은 네가 차려라. 내 밥그릇은 올리지 마라. 어머니가 괴팍하신 분이라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금분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것이다. 예로부터 한 집안의 속내는 밥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금부는 부잣집 도씨 가문의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시어머니인 강씨 부인은 밥그릇을 매번 바꾸는 수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가난했지만 눈이 밝은 며느리 금부는 어떻게 이 시험을 헤쳐나갈까요?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오씨 성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금분이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손재주와 눈썰미가 남달라 동네 어른들이 하나같이 저 아이는 크면 무엇이든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지요. 금분의 어머니는 금분이 15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오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삭바느질과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난하기는 했어도 아버지는 금분에게 언제나 말했습니다. 금분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것이다. 눈이 밝으면 굶어 죽지 않는 법이야. 금분이 18살이 되던 봄 느닷없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도씨 가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도씨 가문은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하인이 20명이 넘는다고 알려진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왜 가난한 오씨의 딸에게 혼담을 넣었는지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혼담을 넣은 것이 도씨 가문의 아들 도서방이 아니라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라는 것이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손수 금분을 불러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합격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오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유별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눈 밝고 마음 단단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시험을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이야. 혼례를 치르고 시댁에 들어온 첫날 밤 금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낯선 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고 황칠장이 번들거리는 방이었지만 금부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혼례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축하 술잔을 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강씨 부인만이 내내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서방은 금분에게 귓속말로 어머니가 괴팍하신 분이라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살림 솜씨와 단력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니 진심으로 대해드리면 분명 통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분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금분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려 하자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 부엌 앞에 딱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밥상은 내가 차려라. 단 내 밥그릇은 내가 직접 가져올 것이니 너는 상 위에 올리지 마라. 금부는 고개를 숙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으나 첫날부터 어긋날 것은 없었습니다. 금부는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밥그릇 하나를 손수 들고 나와 상 위에 올렸습니다. 밥그릇은 일반 사기 그릇이 아니라 뚜껑이 있는 은백이었습니다. 금부는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드렸고 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금분이 부엌에서 쌀을 씻다 보니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들고 나온 은배기와 오늘 들고 나온 은배기가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것은 뚜껑 가운데에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오늘 것은 뚜껑 가운데에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부는 슬쩍 살펴보다 시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고 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금분을 빤히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금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밥그릇을 바꿔 내오시는구나. 왜일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지 보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눈치채는지 보시려는 것인가? 금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밥상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나온 은배기가 뚜껑도 없고 굽도 없는 단순한 모양이었습니다. 금부는 밥을 담다가 그릇 안쪽 바닥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릇 바깥 굽 아래를 살짝 들여다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담아드리고 나서 부엌에 돌아와 찬물에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글씨는 무엇일까? 시어머니가 직접 새기신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있는 것인가?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릇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선반 위에 처음 보는 나무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그릇이어서 개가 가지런히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6 그릇 중에 내 진짜 밥그릇이 하나 있다. 금부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소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릇 6개를 차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양이 모두 비슷한 백자 사발이었습니다. 금부는 하나씩 들어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5개는 묵직한 느낌이 비슷한데 한 개가 살짝 가벼웠습니다. 금부는 그 그릇을 들어 굽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주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 쓰인 흔적이었습니다. 금부는 조용히 그 그릇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부는 방에 앉아 며칠 동안 쌓인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밥그릇을 바꿔치기 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금분이 눈치채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고 눈치챈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금분이 당장 어머니 왜 그릇을 바꾸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시어머니는 무엇이라 했을까요? 아마 금분을 혼쭐 냈을 것입니다. 섣불리 들이댄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다가 확실한 근거로 말한 것이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금분은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많이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분이 밥을 푸려는데 솥뚜껑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밥이 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분은 가만히 솥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밥은 분명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금부는 눈치 빠르게 주걱을 들어 솥 가운데를 살살 파보았습니다. 솥 한쪽 가장자리 밥이 살짝 더 단단했습니다. 완전히 설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뜸이 덜 든 것이었습니다. 금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자리가 덜 들었사오니 다시 한 소끔 올리겠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의 입가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꾸짖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시험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독 2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 묵은 것인지 맞춰보라 했고 어느 날은 무말랭이를 담은 항아리에서 소금 양이 얼마나 되는지 눈대중으로 말해보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독대에 세워둔 간장 항아리 5개 중에서 겉모양만 보고 가장 좋은 간장이 든 것을 골라내라 했습니다. 금부는 그때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간장 항아리는 바깥에 붙은
이끼와 항아리가 앉은 흙의 색깔, 그리고 뚜껑 주변에 배어 나온 간장 자국의 색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오래 묵어 빛이 짙고 이끼가 고르게 낀 항아리를 골랐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뚜껑을 열어 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금분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에는 강씨 부인 외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과부 차림이었는데 금분을 보자마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박서방댁이다. 우리 집 운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이름은 용녀라 하고 내 오랜 친분이 있는 집 사람이니 잘 대접하거라. 금분은 인사를 하고 물러났지만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용녀는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식재료를 손으로 집어 맛을 보기도 하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댁의 재산 규모나 도서방의 성격을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분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며 마님 덕분에 이 집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라고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금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용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빛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금분이 밥상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 강씨 부인의 은배기가 없었습니다. 선반 위에 항상 놓여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금분은 하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여쭤보니 내가 두었겠지. 금분은 조용히 집 안을 살폈습니다. 부엌 선반 찬방 안방 대청마루 어디에도 은배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분이 용녀가 쓰는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금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은배기를 감추려면 어딘가 기름을 칠해 광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릇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금분은 용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용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금분이 방으로 들어가니 용녀는 방구석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금분은 빙 둘러보다가 용녀의 보따리 옆에 놓인 작은 함을 보았습니다. 함은 평범하게 생겼지만 함 겉면에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금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보따리를 옮기다가 기름이 묻지 않으셨어요? 옷에 묻으면 빼기가 쉽지 않은데. 용녀의 눈이 빠르게 함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금분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용녀 씨 방에 기름 냄새가 납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씨 부인은 금분의 눈을 한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서 일어났습니다. 용녀의 방으로 들어간 강씨 부인은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은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은배기 옆에는 도씨 가문의 인감이 찍힌 문서 한 장이 있었고 그 문서에는 도씨 집안의 가장 큰 논새맞이기를 용녀에게 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서방에 수결이 찍혀 있었지만 금분은 그 수결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서방의 수결은 항상 획이 굵고 힘있게 눌려 있는데 문서의 수결은 획이 가늘고 흘러가듯 써 있었습니다. 금분은 안방에서 도서방이 전날 쓴 편지를 가져와
두 수결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강 씨 부인도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수결의 첫 획이 달랐습니다. 도서방의 수결은 항상 오른쪽으로 꺾이며 시작되는데 문서의 수결은 왼쪽으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도서방이 직접 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녀가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용녀를 관하에 넘겼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용녀는 인근 고을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남의 집, 재산을 가로채려다 쫓겨난 사람이었고 강 씨 부인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용하다. 그것이 시어머니 강 씨 부인의 첫 칭찬이었습니다. 두 글자였지만 금분의 가슴에는 그 어떤 긴 말보다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 부인은 금분을 다시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내오더니 금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강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그릇을 바꾼 것을 언제 알아챘느냐? 금분이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알고 나서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금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었고 안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릇을 바꾼 것은 내가 눈치채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치채고도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었다.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눈 밝고 입 무거운 사람은 드물다.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 금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겹쳐 들렸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보고 나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에는 때를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눈도 밝고 기계도 있었다. 그런데 때를 몰랐다. 알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다가 시어머니에게 밉보이고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으며 하인들에게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는 것이 있어도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알문 혼자만의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다. 강 씨 부인의 눈가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후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오래된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싶었다. 눈만 밝은 사람인지 아니면 눈 밝고 때를 아는 사람인지를. 금분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강 씨 부인이 고을 사람들에게 유별난 시어머니로 불리고 며느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 씨 부인이 원하는 며느리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주가 있되 그것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알되 때를 아는 사람, 강하되 경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강 씨 부인이 젊었을 때 갖지 못해 평생 아쉬워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금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시험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밝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눈 밝은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 씨 부인은 잠시 금분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그 미소는 강 씨 부인이 얼마나 오래 그 미소를 숨기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눈 밝은 딸을 키웠고 나는 때를 아는 며느리를 얻었구나.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처음 날과 달리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차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고 호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분은
시댁살림을 맡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강 씨 부인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근분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는 한마디씩 덧붙여 주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배열이 지난달보다 나아졌다. 오늘 반찬은 간이 맞다. 짧은 말이었지만 근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분은 강 씨 부인과 함께 장독대를 손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저를 왜 며느리로 택하셨습니까? 이 집에 어울리는 집안의 교수들이 많았을 텐데요. 강 씨 부인이 항아리 뚜껑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내가 인사 왔을 때 내 눈이 나를 훑었다. 보통 처녀들은 내 눈을 피하거나 굽실거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알면서 참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데려오기로 했다. 근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강 씨 부인이 늙어 자리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분은 시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잠자리를 돌보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어느 날 근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생 사람을 많이 봐왔지만 아는 것을 참는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것을 얼른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너는 알고도 때를 기다렸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이다. 근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젊어서 그것을 몰라 많이 외로웠다. 그러나 너를 보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나는 가르친 것이 없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이다. 근분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서러운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근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근분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강 씨 부인은 눈을 감기 직전에 근분에게 작은 함 하나를 남겼습니다. 함 안에는 첫날 아침 바꿔치기 했던 은배기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뛰는 시어미 위에 날아다니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 그릇은 내 것이다. 내 손으로 밥을 담아 먹어라. 근분은 은배기를 가슴에 안고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근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뒤로 근분은 도시 가문의 큰 살림을 맡아 흔들림 없이 이끌었습니다. 훗날 근분도 며느리를 맞을 때 첫날 아침 밥상에 그릇 6개를 엎어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진짜 밥그릇이 하나 있다. 그것을 골라라. 며느리가 골라낸 그릇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근분이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근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